자, 세계 모든 정거장 중에 가장 재밌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의 정장군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네?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네. 너무 여러 번 안 했어. 미루고. 야, 진짜 우리 해시 시청자들께서 정말 착한 게 네. 약속 안 지킨 게 몇 번이잖아. 다 맞아요. 이해를 해주신 거야. 예.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편으로 이제 하려고. 예. 이번에는 사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 하게 오늘은 됐네요. 미디어 정장군입니다. 미디어 정장.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 이정훈 교수님 또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나왔다고? 오셨어야지 그럼. 오셨어요? 원래는 월요일날 우리 방송하고 나서 이종훈 교수님이 웬만하면 나갈까? 올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관객석에 있으면 오고. 그리고 정문영 박사님은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반대로 근데 됐어요. 오셨어요. 네. 네. 네, 정 박사님이 오시고 네. 이정훈 교수님이 아까 보니까 다 댓글 열심히 달고. 네, 지금도 댓글 달아요. 네. 서운하지 서운하지 않으시다고. 않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에 다른 프로그램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이정훈 교수님? 예. 네, 얼마 전에 미디어 알릴레오. 미디어 알릴레오 한번 나가셨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해시TV는 어떻게 손 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겠죠? 예. 자, 장군님. 네. 아니 왜 이렇게 뿔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니 온 김에 오면 뭐 같이 아, 네. 몇 마디 거들면 좋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극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아 개별 구매로. 2,500원인가 내고 저가로 포인트 까고 2,200원? 아. 포인트 까고. 영화가 생각보다 길진 않잖아요. 네, 한 100분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1시간 40분 정도 돼요. 음. 봉우리. 네. 봉우리는 언제 봤어요? 저는 우리 저번 주에 원래 하려다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봤죠. 아 그래. 지난주 월요일인가? 영화 내용은 얼마나 기억납니까? 나치. 나띵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우슈비츠. 아. 뭐 요 정도 기억납니다. 예. 나도 나띵이라고 하는 줄 그죠? 알았어. 나띵 이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치. 얘가 웬일로 재밌는 얘기를 하네. 아니었고. 자,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빠질 수 없는 걸 왜 검색하고 계세요? 단어가 생각 안 나. 너도 나이 먹어봐 이 자식아. 생각났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감독. 네. 이 감독이 원래 그 CF 감독 출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미지로 뭔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영화들을 갑자기 늘 만들어 오다가 갑자기 A24하고 손을 잡더니만 홀로코스트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장르가 아니야. 이 사람은 주로 SF 뭐 이런 거 많이 만들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면 홀로코스트 영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나?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한 절반 정도는 메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이 암전되고 소리만 들리는 장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수많은 홀로코스트 영화들의 장면이 재생돼요. 화면은 안 보여주고 소리만 틀어준 네. 거구나. 메타 영화라고 하는 게 네.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뜻이니까 기존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네. 사용하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은 화면은 비어 있고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상력이 그걸 채워. 상상력이라보다는 우리가 수많은 영화들에서 봤던 홀로코스트 장면들이 그걸 채우죠. 제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쉰들러 리스트가 자동 재생됐어요. 그거랑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 이 두 영화가 막 섞어서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게 그 장면들에 화면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 장면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이제 막 연기 나고 막 주인공 얼굴 막 옆얼굴 나오는 장면에서는 저거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장면이다라고 오히려 내가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활한 영화입니다. 네. 홀로코스트 장면을 찍지 않으면서 다른 영화들에 있는 걸 가져다 썼어요. 근데 가져다 쓴 게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접촉되는 새로운 것도 맛이죠. 없고. 그렇지. 심지어 소리도 아마 새로 만들었을 거야. 소리도 아마 새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새로 만든 건데 그 영화들의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더 장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면서 독립 영화로서의 규모도 딱 그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비명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화면은 평화로운데 비명소리를 깔아놓으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부조화?
네. 거기다가 음악도 되게 불편한. 맞아. 음악도 불편한 음악 넣어놓고. 되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네. 막 이거 뭐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거 막 계속 나오죠. 정 장모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끝까지 안 보고 버텼었는데 네. 오늘은 그러니까 기어이 할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틀어놓고 1시간 40분 안 보고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개봉했을 때부터 네. 궁금했고 네. 근데 끝까지 안 보고 버티다가 이거 영화를 다룬다고 했었잖아요. 몇 번이나. 거짓말쟁이들아. 그리고 계속 안 하고 못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못 보고 넘어가도 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더 안 볼 수 있을 거야라는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네. 넘어갔는데 이제 어제는 왠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를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아까 차가 막혀가지고 집에서 와서 어쨌든 딱 골인을 해서 뭐 잘 네. 오긴 했습니다만. 본가 갔다가 이제 네. 그래서 영화는 일단 잘 봤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한 영화였다. 네.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참 상상력이라는 게 네. 그 올드보이에서 그러잖아요. 오달수가 사람이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는 상상력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상상을 오달수 씨? 오랜만에 나오셨던데요, 최근에. 달수 씨라고 보기엔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 어쨌든 원래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 그다음에 정원이 메인 화면으로 크게 잡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서 계속 불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연기가 보이는 순간 막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지. 그다음에 카메라 방향이 반대로 되는데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맞아. 그리고 소리가 나잖아. 거기서 내린 거지. 그렇죠. 유대인들이 내리고 네. 그냥 또 불살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연기를 볼 때마다 불편해지는 거죠. 얘들은 밥을 먹고 있고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아주 그 일부 부분을 활용해서 연기만 나오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구나. 저는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겠죠. 지금까지 홀로코스트 영화 너무 많았고 네. 스티븐 스필버그, 로만 폴란스키 같은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다 연출을 했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해서 이 사람은 보여주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네. 기발하다. 네. 그런 게 연출력이지. 어. 네. 영상 미학으로서의 또는 영상 음성 미학으로서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면을 또 실험을 해준 거라. 네.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가해자에게 집중했다는 것도 네.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화 처음부터 이게 조금씩 암시를 줘서 어느 정도 영화 초반부에서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낯지고 뭔가 아우슈비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학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딱 그 관객이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 캐치하는 순간 그때부터 긴장하게 돼.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저는 없었으니까 그럼 엄청 잔인한 장면이 나오겠네. 아, 또 나를 불편하게 하겠네. 그 긴장감으로 보는데 끝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로 관객을 몰아붙이더라고요. 끝까지 네. 보게. 그런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특히 섬찟한 장면이 뭐 많이 있지만 그 강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그 제가 떠내려오잖아요. 네. 그거를 끔찍하게 지들도 싫어하더라고. 막 애기 건져가고. 네. 뭐 잘못 들어가면 실명될 수도 있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섬찟했어요. 저는 그 장면 처형장 설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한쪽에선 1000도, 네. 근데 40도까지 떨어지고 네.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되게 천연덕스럽게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맞아요.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풀어주고. 정확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게 천연덕스럽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 사고나 공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감해지는가.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맞아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그 순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차피 내가 안 죽여도 다 죽일 거야. 그럴 거면 독일을 위해서 물자라도 절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빨리빨리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체 관심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인간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소고기는 다 드시지만 누구도 도축장에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항상 소한테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소고기가 맛있는 만큼. 근데 그 정도 생각은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게 우리는 도축장을
만들 때 네. 분명히 똑같은 이유로 만들거든요. 맞아. 네.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예. 마치 깔끔한 듯하게. 네. 예.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건이 아닌 한 네. 생각하지 않거나 맞아요. 그걸 그렇죠. 만드는 사람도 사실 별다른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안 느끼겠지. 음. 그리고 한 다리만 건너보면 사실 똑같아지는 거거든. 사람에게 했느냐 동물에게 했느냐만 네. 달라질 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태인은 네. 뭘로 받느냐. 네. 아, 그렇게 비유한다면 후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예 사람으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 나치가. 그러면 유대인들을. 이제 정말 무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이게 생각이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진짜로 뭐 근데 전두 사람으로 안 봤다는 것보다도 저는 끔찍한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그 떠나기로 하면서 이 사람이 네. 말한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장면이 가장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 말을 정말 아끼잖아요. 둘이 머리를 맞대고 너 내 마음 알지?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떠나고 보게 싶지 될거 뭐 않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말한테.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본 정도하고는 또 다른 더 나빠. 그렇지. 거. 말보다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길에서 만난 그 강아지. 엄청 한테도 이뻐하잖아요. 엄청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 거지. 그런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실 실제로 나치에서 그 동물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히틀러가 거예요. 동물 애호가라서. 네.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거거든.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대상화라는 표현을 써요. 대상화. 대상화라 그럴 때 이제 내가 보는 애거든. 근데 이 대상화에 플러스 사물화. 얘한테는 피나 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다루어야 될 딱딱한 무언가야. 처리해야 될 무언가지. 예. 그것으로 만들면 사람은 되게 잔인하게 그걸 대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근데 대상화라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예. 예, 그 대상화는 뒤집어 말하면 이제 감정적인 투여라든가 도덕적 판단을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또 유태인을 되게 더러운 존재로 만들거나 되게 그 추악한 존재로 만들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도달한 결론이기도 하지 이제 그런 게. 그 어떤 대상화 작업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정말 제가 대사가 좋은 영화에 항상 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영화인데 퀸틴 타란티노 바스터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한스 란다 대령이가 나와가지고 앞에 이제 프랑스 농부를 앉혀놓고 내가 왜 유태인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을 듣다 보면 이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 왠지. 다람쥐와 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런. 다람쥐는 다들 귀엽다고 하죠. 하지만 쥐가 당신 식탁에 뛰어들면 당신 어떡할 거예요? 잡아 죽이겠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고 아니고 설치류라고 다 같은 설치류가 아니듯이 이런 얘기를 막 궤변을 풀어놓는데 쓰레기네. 설득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연기 잘하면 나 지금 저 헐리우드 가서 연기하고 있겠죠. 네. 근데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쏘리. 혹시 아니 근데란 썼구나? 아니 근데 안 했어. 아이 안 썼네. 아닌 것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아까 아닌 것 같은 데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뻥치시네. 계속 하십시오. 아까 예. 현율님인가가 윤석열 대상화를 하고 있다고.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대상화하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봐요. 네. 그런 심성도 아니고 오히려 대상화로 이뤘으면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막 너무 싫어하거나 이러지도 않지. 밤늦게 잠도 못 자면서 애가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 시퍼렇게 뜨고 살아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싫었던 거잖아요. 네. 대상화를 시키지 못한 상태죠. 오히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내 앞에서 윤석열을 잔인하게 짓밟거나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극우 집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혹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민주공화정에서 쟤네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령 누군가가 아예 멸절시켜버린다. 그럴듯한 논리를 막 내세울 거 아니에요? 쟤네랑 싸우느라고 국력이 얼마나 세워나가냐. 차라리 깔끔하게 다 죽여버리고 우리 민주시민들로만 이루어진 민주공화정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제패할 수 있다. 이거 딱 히틀러 논리인데? 근데 그때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설까? 그 사람을 맞겠다고 내 몸을 던질까?
아니면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이럴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저도 할래요.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럴까? 다 가능성 있어 보이지. 말했던 설득력이 있어. 넘어갔어. 네. 아 이건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 그럴 듯했습니다. 더 자기를 놓고 이게 계속 펼치니까 다 얼마나 쓸모가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네? 어디 갖다 놔도 다 붙잖아. 어? 봉우리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나 진짜로? 네, 그것도 또한 국헌문란을 위한 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죽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니까 똑같아지면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길 가다가 누가 때리고 있다. 그건 난 모른 척하죠. 막 윤석열 누가 때리고 있어. 갑자기 맥인인 척. 뭐 개를 잡나 오늘. 그 정도 넘어가죠. 그건 넘어간다. 저는 겁의 지금 이 질문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유사한 게요. 네. 이 영화가 개봉한 게 사실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런 식으로 학살하는 어떤 전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면에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홀로코스트와 이 전쟁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네.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번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또 다른 가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또 접근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되게 제가 이 영화를 피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뭘 더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또 하나 이 영화를 규정하는 코드는 안락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는 아우슈비츠 옆에 그 동네는요 정말 안락해요. 모든 게 있어. 원하는 모든 게 있어. 사실 자기 주택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냇가가 있고 그 냇가에서 수영할 수 있고 배 탈 수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실화라면서요? 그리고 실화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노동력도 네. 노동력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저기 나 또 배우 이름 생각나네. 이 독일 배우 굉장히 유명한 배우신데 가만 있어봐요. 산드라 휠러라는 분이 이제 와이프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정근 가야 된다니까 막 화를 내잖아. 이렇게 완벽한 데가 어디? 그치, 너무 좋아. 왜 가? 근데 어느샌가 이 사람은 이 편안함이 좋아진 거야. 그리고 이제 무관심해진 거지. 담 그쵸. 너머에는.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지. 그런 건 역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대입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라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인데 나는 어떨까? 저희 아버지가 또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상상인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저런 최상의 안락함을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까? 아빠를 원망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편안함을 젖어버리지 않겠어? 생각이 들어서 그게 섬뜩한 게 애들이 약간 아빠처럼 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나치를 되게 동경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군인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되게 섬뜩한 거죠. 애들도 똑같이 될 거란 얘기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디서 뭐 이런 거 주웠는데 막 이빨이고 막 뭐 턱뼈 이런 거 가지고 놀잖아. 그런 장면도 나오죠. 네. 그리고 밤에 여자애가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 창밖을 그냥 혼자 보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적외선 촬영 되게 티나게 CG로 합성한 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한 개씩 이렇게 갖다 놓는 소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나는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정 장군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는 그 4개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여자 그 엄마가 오잖아요. 네. 단위로 와서 맞아. 결국은 편지 한 장 써놓고 가는데 없어져. 예.
편지 내용은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궁금한 게 그 할머니라고 하죠. 할머니죠. 아이 기준으로 해서 그 할머니는 분명히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연기가 그렇게 피어오르면 제가 계속 날릴 것이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탕탕탕 소리에 그 유대인들이 내려서 이동하는 소리에 그다음에 고통스럽게 막 하는 그런 신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린다고. 그러면 거기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졌을까? 이것은 인간이 익숙해질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걸까? 아니면 이 할머니는 어떤 도덕적인 양심 이것 때문에 떠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떠난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근데, 상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참 특이하더라고.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아. 처음에 그 암전 속에서 나왔던 소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설명 안 해줘. 네. 그 다음에 그 무슨 깜깜한데 그 사과 이렇게 놓는 나는 그게 사과인지 뭔지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것도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네. 저는 끝까지 몰라서 그건 찾아봤자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뭔가. 네. 사과가 안 치네요. 아니 왜 그게 사과일지라도 그 장면의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무슨 얘기. 근데 이제 짐작은 했죠. 그 다음에 왜 사과 때문에 싸워서 죽였던가 뭐 이런 장면이 잠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추측 뭐 이런 걸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소녀는 이거라도 그 포로들이 먹었으면 하는 그치. 마음에 하나씩 던져놨던 건데 그걸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그 노동자들이 싹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호의도 저기의 씨앗이 되는가.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동화를 계속 읽어주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마지막에 마녀를 그 난로 안에 놓고 산채로 구워버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계속 끔찍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진 않지만 계속 머릿속에 넣어요. 그리고 나는 그 소녀 보는 게 너무 불안했어. 나도 잡혀갈까봐. 너무 불안했어. 쟤 저러다가 지뢰라도 밟으면 어떡하나. 지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그런 생각이 뭐 이 어떤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모아보면은 인간의 도덕 의식은 학습되는 것인가, 아니면 본원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거 잔인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거나 뭔가 이렇게 챌린지를 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이게 당연하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젖어든다. 이건 학습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불편함을 정확히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본원적으로 여기서 죄악시 내지 뭔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건데 이 후자의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 맞아요. 이 영화는. 그럼 굳이 말하면 전자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에 가깝긴 하거든요. 이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아무리 이게 실화의 바탕을 두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느끼는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상태에 대한 좀 깊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게 다수의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지. 그게 좀 더 현실에 맞는 거거든. 그거를 끝까지 문제가 있어라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깨려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느끼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이거를 그렇게까지 문제시하지 않으면 무서워서든 잘 모르겠어서든 그냥 적당히 멈춰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요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일부러 그 부분을 제거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이 영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 그 남자조차도 하도 나치의 몸을 담고 있고 무뎌져서 그렇지 사실 깊숙이 따져보면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 본인이 하는 이 잔인한 일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토하는 장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액트 오브 킬링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안 봤어요. 자, 넘어가 주시죠. 그 사람이 토를 하더라고,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 보면은 예전에 학살자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뻥을 쳐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한번 묘사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막 신나서 해요. 그 이제 독재 정부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죽여왔던 사람이에요. 뭐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어, 지금. 어쨌든 막 신나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면을 시켜요. 다 하셨고요. 자, 한 분은 피해자가 되시고 한 분은 가해자가 돼보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가해자가 토하기 시작해. 일생 동안 반성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토해. 그러면서 막 울어. 아이고. 그게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다 토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영화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 안에서는 차곡차곡 쌓이고 그렇지, 있는 뭔가 거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목구멍 너머까지 올라와 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마치 미래하고 과거가 만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박물관으로 확 이동하죠, 갑자기. 그럼 그 사람이 토를 했던 거는 과연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기억되게 되는 걸까? 미래 박물관에서. 이 생각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약간 본능적인 거였을까? 그렇지, 도덕의식. 교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에는 약간의 그런 게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라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네.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우리가 광범위하게 도덕적으로 무감한, 그래도 심지어는 악에 동참하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만드는 건 우리 내부의 악일까? 아니면 우리 내부의 태만일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안적 사고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이 3단계하고 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안적 사고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현재 안주하게 돼 있어요. 다수의 논리에 쫓아가게 돼 있고. 그러다 불편함은 일부는 간직한 채, 왜냐하면 그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또는 어떤 규칙의 힘으로 덮어주는 다수의 어떤 논리가 있으면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 이게 악의 평범성이거든. 그러면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힘은 뭘까? 그러면 대안적 사고, 대안적 실천,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누군가의 존재. 이것들과 만나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뭔가 더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도덕 의식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인 가능성은 놓여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독일인을 특별한 인간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걸 피해받은 피해자를 유태인으로서 특별한 인간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야. 그들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면 그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실제로 지금 했고요.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전쟁.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나는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저들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대상화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다 중국인이고 다 빨갱이야. 정확한 대상화지. 그리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 집회에 나와가지고. 죽여도 돼. 막 MBC 기자 밟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막 때리고 실제 세상 폭행을 인구의 4분의 1을 어떻게 죽여도 되는 거야? 나는 그것도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 책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쪽은 확연하게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진짜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아니 제가 왜 아니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면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5.18이다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판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 찾아 죽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지능의 문제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능의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질문을 약간 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을 왜 아니 근데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싫습니다. 좋은 콘텐츠들, 좋은 영화는 특히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거의 그대로 재현에 가깝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가해자들의 평화로워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한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고민을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감독은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역시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화를 보고 짧게 고민해서 딱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오면 현재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능이 떨어지는 그자들의 그런 폭력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벼락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진짜 많이 알면 알수록 미안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플라스틱 빨대 하나 쓸 때마다 지구한테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뭐 가령 바다에 놀러 갔는데 내가 저기 뭐야 뭐 물속에서 뭘 놓쳤다. 뭐 놀이용 공 같은 걸 놓쳤는데 저기 가버려갖고 더 이상 주술 수가 없다. 그런 플라스틱이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떤 바다 거북이의 숨을 막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미안해하기로 해요. 세상 모든 게 미안하지. 버려지는 플라스틱에도 미안하고 더럽혀지는 환경에도 미안하고 오늘도 책이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베어지는 아마존의 나무한테도 미안하고 내 소고기를 위해서 죽어가야 되는 소들한테도 미안할 거 투성이잖아요.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온 반 친구들이 누군가를 왕따 시킬 때 나는 그때 가만히 있었지. 난 걔한테도 미안해야 돼. 내가 저번 주에 방송하다가 봉우리를 너무 무시했어. 봉우리한테도 미안해야 돼. 저건 거짓말 같아. 맞아. 너한테 미안하지. 근데 평생을 미안해하면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미안해하자라고 딱 선을 정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이기적으로 이 선이 접혀요. 그래서 저는 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는 존. 인간성을 지키는 존이네요. 그 자기들만의 인간성이잖아. 근데. 그렇지. 네. 내가 미안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존이 되게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럼 되게 공익을 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겠지. 근데 이게 좁아진다 그래서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 그냥 내가 플라스틱 빨대 팡팡 쓰고 비닐봉지 막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래도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얹혀갈 수 있어.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 있는 건데 네. 존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상 공간적 비유를 썼을 때 예. 하나는 이 존은 이 존 안에서는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게 작동을 해. 네. 그게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존의 크기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이 존은 정상적인 존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때리면 어이씨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렇죠? 얘를 굳이 비누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다고. 네. 근데 이 존을 넘어가면 거기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을 해. 네. 근데 다만 존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을 존을 겹쳐보지 않으면 이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안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존이 내 안에서 나름대로 나 정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존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특정한 존에 놓여 있을 때 이 존하고 겹쳐서 또는 건너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내가 사는 존은 아무리 완벽하고 충분히 인간적이고 충분히 도덕적이라도 이것이 순간 비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그런 식의 것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존이 무조건 넓어질 수 없죠. 당연히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내가 사는 곳 외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눈 감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감각만이라도 남겨보면 그거는 좀 더 인간적이 되지. 네.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의 크기를 넓히냐 좁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존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도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존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나더 존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안 그러고 살기가 쉽거든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세그로게이션인데 분리해 놓는 거예요. 이 세그로게이션은 전통적으로 인종 그리고 계급으로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삶을 살 때 대부분 의외로 되게 세그리게이션 속에 삽니다. 분리된 조건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계층성을 반영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느 것보다 침범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좋은 아파트들은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뭔가 이 시설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맞아요. 되게 잔인해지죠. 네. 그러면. 그래서 강제로 이거를 개방하게 해요. 또 담 못 세우게 하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있거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어.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를 다 아파트 관리비 다 내는데 그렇지. 재산권이라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면 이거는 뭔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야라고 하는 것,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우리는 공적 생활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공적 공간, 정책 행동 행위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적 공간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부딪혀야
내 사적 영역이라는 게 온전히 나에게만 주어진 엄청나게 자족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예. 그 아파트에 담치고 막 사람들 길도 못 쓰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존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거네. 훨씬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만 살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럼.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도 그런 아까 대안적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존, 다른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거나 왜냐하면 나치들끼리만 살면 그런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존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 존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그렇죠. 유대인한테는 오히려 아예 그냥 착취를 해버린 네, 거고. 그게 제국주의의 비유이기도 하고 네. 그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내 이 영역의 온전함은 다른 것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근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 신경 못 쓰죠 물론. 못 쓰죠. 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냐는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버려지는 옷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 봤어요. 그거 막 지구상 어딘가에 막 계속 미친 듯이 쌓이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아 저런 존이 있네. 그럼 나는 이제 그렇지. 옷을 좀 적당히 사야겠다. 그렇죠. 한 번 사면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게 낫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메타존인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뛰어나가가지고 그 옷이 버려지는 것들에 가서 환경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수고하는 일, 액티브한 일을 할 수도 있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를 좀 더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면 안 돼. 중요한 건 하고 알아채는 사람, 알아챈 만큼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도덕이거든. 근데 이 나쁜 놈들은 뭐냐면 너희들 가가지고 똑같은 놈들 아니야 가서 옷도 뭐 그 버리는 거 못 막는 놈들이 무슨 대단한 도덕적인 척 한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인간이야. 그게 위선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의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그다음에 고통받는 생명체에 대한 외면 여기서 지금 더 나아가고 있어서 저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떤 영역이냐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그런 일일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나 난민, 이민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어떤 망상. 그렇죠. 그리고 망상이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혐오, 그것이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막 폭발하다시피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 정도를 못하는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고. 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한겨레인가요? 거기 기사를 보니까 어머니가 강제 추방당하실 위기에서 평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어요. 외국인, 외국인 사람의 아이지만. 근데 그 친구가 결국 20살이 이제 간 넘었는데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근데 어머니는 강제 추방을 당할까봐 그 병원에 죽은 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병원을 빙빙 돌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전 이제 여기에 달린 댓글을 눌렀다가 너무 후회했어요. 진짜 댓글이 끔찍하죠, 진짜. 이거 누르지 말걸. 아, 내 안에 인간성 하나가 지금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이 난 걸까?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 다른 세상, 다른 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꾸 그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존을 너무 좁게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런 세태가 있는 거야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김만고 박사님은 그게 외로운 사람들한테 잘 먹힌대. 뭐 그게 언제든 나타난 현상이에요. 기존의 신분제, 계급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알고 보면은 이제 밑에 사람들의 또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착취의 근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침범자이자 우리의 것의 약탈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확히 반대 얘기라고. 네, 눈에 잠시 보인 거거든. 우리가 착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잠시 보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부를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굉장히 반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그 미움의 불씨가 될 만한 가짜 뉴스들을 뿌리잖아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료 얼마나 받아가는 줄 알아? 사실은 내는 게 더 많은데. 한국 사람도 더 많이 내요. 그리고 저놈들 우리나라 와서 꿀 빤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 팔다리 갈아가면서. 가끔 죽기도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 존 안에도 문제가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주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존 안에 상존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의 존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혐오가 쏟아질 때는 우리 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다른 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사실. 뭔가 들어와서 안 네. 될 게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안 될 게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려버린 거지. 그렇게 그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대응이야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여기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내 안에 존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나는 어디까지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나.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제일 먼저 미안해야 될 사람이 우리 엄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비열한 거야. 막 이런 엄마 등쳐먹고 살았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아니 근데 그 표현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뭐 임마?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뭐 댓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세계 평화 문제 뭐 이런 거 걱정하면 야 니네 엄마한테나 잘해 이런 얘기 있잖아. 네. 내 스스로 내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씨 가족들한테 먼저 잘하고 이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뭐 그게 필요하지만 예.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그릇된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보수적인 프레임인데 그게 너네 가족부터 챙겨. 네 주변 사람한테나 먼저 잘해. 그거 큰일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치 완전 다. 집안 사람을 챙기는 것과 공적인 행위를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두 가지에서 서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뿐인 건데.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난민 문제나 이런 거 하면 정우성 씨한테도 맨날 이렇게 니네 집 안방이나 열어줘. 우리 집 마당 열어주지 말고. 맞네. 그 이렇게 논리.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공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즉 다시 말하면 마당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각자의 안방에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전도된 논리인 거지. 그러네. 그때 정우성 씨가 그걸로 욕 부지하게 먹었지.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이번에 그 결혼 안 한 여성이 애를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소환돼가지고 또 욕을 먹.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어. 그건 진짜로 안방 문제고 그거 진짜 사생활이니까. 안방 문제고. 안방과 건너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집 넓은가 봐. 네,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왜요? 예,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닙니다.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말은 왜?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게 이제 유태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예. 이제는 서양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 염려하고 되살리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거거든. 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구성하는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도덕성으로 더 이상 세계가 지탱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왜? 피해자들이 지금 가해자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광범위한 그때 이상의 어떤 식의 대규모 학살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난장판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네.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한국인이 거기서 자유롭냐면 그건 얘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 질서에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질문 다시 던지는 거지. 과연 어디서 살고 있니? 그리고 누구의 어떤 삶의 희생의 바탕을 둬서 또한 살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걸 되게 보편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성별의 문제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인종의 문제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소수자와 다수자의 문제, 약자와 강자의 문제로 바꾸면 언제든 통하는 이 메타포거든요. 이거 끝날 때 보면은 그 박물관은 있는데 그거 청소하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청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역사적 공간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할까? 돈벌이니까 내 닦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시장이니까 하는 네.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더 다른 문제인데 대상화도 대상하지만 이건 소외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일, 노동, 뭐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의미나 가치들을 일치시키면서 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이 일의 일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
네. 청소하는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장인 정신을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몇 시간 노동에 얼마간의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더 큰 문제로 가게 되면 소외 문제. 결국 나는 가치와 내 어떤 활동이 통일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것들과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돈을 버는 게 최고지. 마치 돈은 모든 가치와 다 맞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네. 가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는 내가 지향해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문제까지 가면 이제 훨씬 더 보편화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생각이 많아지면 고통스럽긴 해요. 고통스럽죠. 네.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런 처참한 실태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보기 어려워하는 게 그 강아지 농장 같은 거 있어요. 그러고 보면 며칠을 잠을 못 자. 외면하고 싶어지잖아요. 외면한 삶은 안 원하거든. 모르면 돼 그냥.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물론 망고도 유기견 출신이긴 합니다만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이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작은 세계 안에 머무르면 난 되게 편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법원 때려부신 애들은 약간 그 안에 머무르는 애들. 그 밖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게 사실인 것처럼 뭐 모르는 거 나오면 나무위키 찾아보는 애들처럼 나무위키가 걔네 지식의 벽이잖아요. 나무위키 넘어가면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더 섬뜩한 거죠. 이렇게 지네들끼리 지네들 존에 있으면 몰라. 근데 나치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존을 물리적으로 쳐부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더 섬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저희가 좀 시간을 끈 이유도 좀 있고요. 이거는 내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아우슈비츠라든가 홀로코스트의 문제를 떠나서 더 보편적인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해 볼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미디어 정거장에서 다루면서도 아마 수시로 환기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내용만 얘기한 게 이 메타 영화로서 아마 수시로 환기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인정 박사님이 다음 주에 뭐 할지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제가 네. 다음 주에 미디어 정거장을 땜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고 미디어 정거장만 미디어 정거장을 일부러 당겨가지고 앞으로 살짝 짧게 소프트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정해왔습니다. 아 벌써 다 정하셨어요? 일단 정해왔습니다. 영화기는 합니까?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야? 왠지 영화가 아닐 것 같았어. 진짜 영화가 아니야? 잠깐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스무고개 해봅시다. 드라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큐밖에 안 남거든요. 다큐군요. 아닙니다. 다큐도 아니야? 사진? 아닙니다. 사진이 왜 나오냐 거기서. 우리 둘이 같이 지금 잘 맞춰야 돼. 아니 잠깐만. 뭘 하지? 미디어 정거 뭐 남았어? 잠깐만. 내가 다큐까지 얘기했지. 미디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소양이 작네. 그런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무리 우리가 영상물을 주로 했다고 쳐도 답답하다. 아 영상이 아니야? 그러면 답답하다. 라디오. 영상이 아니니까 몇 개 음성으로 가는. 노래? 나왔어. BTS? 수도 없어. 자, 우리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를 못 틉니다. 맞네. 네. 아 뭐지? 저 코까지 막고 있어. 다른 그리고 사진은 좋았어요. 일단 이번엔 아니지만 사진은 좋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사진하고 다큐 결합된 걸 했었죠. 그 영화. 네. 그 영화 너무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 진짜. 제네시스. 네. 네, 맞아요. 재밌게 봤다면서 제목은 몰라. 기대하지 와, 마. 한국일보라뇨? 아닙니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풍산탈춤, 봉산탈출. 행위예술, 자, 마당놀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소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책이구나, 책. 네? 웹툰입니다. 웹툰? 네, 웹툰이고 제가 3개를 가져왔는데 뭐 세 개나?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면서 일단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풀의 타이밍, 어게인, 브릿지 이렇게 3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요 중간에 무빙이 있긴 합니다만 무빙은 약간 독립적인 성격이 있고
무빙은 또 많이들 보셨잖아요, 드라마로.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신다는 존재하에 요 3개를 할까 하는데 다음 웹툰에서 볼 수 있죠. 네. 네. 지금 단행본도 카카오 있어요. 웹툰 볼 수 있고 단행본으로 나와서 이게 단행본이 구비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만화 카페에 단행본을 이렇게 비치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 웹툰에 돈 내면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밍 어게인 뭐였지? 브릿지.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타이밍 정도를 뭐 빼고 어게인 브릿지. 그래서 요렇게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 나랑 장군님이랑 다음 주에? 둘이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근데 하겠습니다. 만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화예요. 네. 아, 무슨 말인지 강풀 압니다. 작가를 잘 네. 모르는구나. 네. 일단 전달이 잘 안 돼서 물론 강풀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저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웹툰 작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의 만화를 보는 건 제가 그다지 그래서 저는 콘텐츠 자체에 너무 막 집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오늘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안 보면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다 보고 오겠죠. 그전에 내가 봉우리를 구박하던 그 단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없다 이제 위기 상황이죠. 네. 100회 이후로 101회부터는 이렇게 바뀐다. 아직 미디어 시간이 많이 정거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듣는다. 야, 그나마 내가 이 방송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뺏겼다. 예. 마음대로 하지만 뭐- 하세요. 다 보고 아니. 나서 마음대로 하세요. 웹툰 정도는 뭐 볼 수 있지 뭐. 그럼. 뭐 심지어 재밌습니다. 보면 되지. 네. 어. 뭐 참고로 이게 세계관이 비슷한.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세계관을 세계관이 확장시켜 나가는 거니까. 세계관이 비슷해서 또 하나 안 보면 다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이거는 다 봐야 익숙하대로 돼. 보는 게 네. 좋습니다. 아까 순서 적었지 봉우리. 네. 어게인 브릿지 뭐였지? 타이밍 어게인 브릿지. 타이밍 브릿 어게인.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타이밍 어게인 브릿지. 심지어 타이밍은요. 제가 좀 보다가 치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는 걸. 저는 그 처음에 그 시간을 1분으로 돌릴 네, 수 역행시키는 1분만 돌릴 수 있는 남자 얘기가 있어요. 저는 등장인물이 울기 시작하면은 10초. 10초. 네. 등장인물이 울기 시작하면 딱 싫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가 계속 10초씩 돌려 계속 고 하잖아요, 계속. 쳐 울잖아요. 고 하잖아. 이걸로 계속 싸우실 거예요. 어차피 네. 할 건데. 거기서 내가 딱 덮었어 보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둘의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지난 가을 캠프 이후로 다시 만나보는 네. 이 여기서- 두 사람의 머리 맞대기. 여기서 진짜 승부가 되겠네요. 왜냐면 음식은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 웹툰 뭐 3개 읽는 게 뭐 하루 날 잡으면 되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이밍 어게인 브릿지를 가지고 무빙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다음 주 미디어 정거장은 일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을 해서 100회 특집 모신 분들과 함께 또 예. 영웅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거엄님은 계속 방송을 하시고 네, 저는 또 영화를 보러. 다른 우리 함께 해주신 그리고 슈퍼챗까지 해서 많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이따 또 뭐 2주년 있습니다. 2주년 행사는 따로 하진 않고요. 네. 봄에 이제 지역에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계획들은 조기 대선과 함께 발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네. 뭐 부산을 가셔도 네. 제가 무조건 바이크 타고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못 부산도 오는 게 갑니다. 아니었습니까?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니 말이죠?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아. 다른 방송이. 보통은 오는 거였습니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 오는 거 게 아니었습니까? 이중부정인가요? 아니 근데보다 더 센데? 네. 진짜 배기 싫을까 봐. 뭔 마? 너 잘 걸렸다. 어쨌든 네. 꼭 내일- 같이 갑시다. 내일 금요일 날 디아블로 마로니에 하고요. 일요일 날 또 게릴라 살롱. 이번에 컬티쉬라고 해서 광신의 언어인데 광신도 집단 그리고 저런 국힘 집단이 왜 지금 저런 행위를 보이는가를 언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들이 될 겁니다. 시칼리지 참조해 주시고요. 시칼리지 안에 있는 수많은 밈들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